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 전문직 여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문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평범했던 제가 이혼한 전 남편 때문에 전문직을 갖게 되어 일부러 강조하고 싶어서 썼어요. 저는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노후가 짱짱한 전문직 여성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런 말 진짜 이상한데 지금의 저는 원수 같은 전 남편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오히려 저를 갈궈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가끔 아리까리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왼수 같은 그놈한테는 절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평소 저 말고도 씩씩하게 자기 행복을 위해 이혼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공감하며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애청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 제 사연을 소개해볼까 하는데 부디 제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제 사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나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꽤 잘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기로 했는데요. 계속 만나다 보니 저는 많이 덜렁거리는 반면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라 좋았어요. 가끔은 애정어린 잔소리도 하긴 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진 않아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남편과 만나면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깜빡깜빡 하던 실수도 많이 줄어서 좋은 점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나이 차이는 4살이었지만 남편은 훨씬 어른스러웠는데 남편은 저를 많이 귀여워했어요. 어쩜 자기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귀엽냐? 신기하네. 이런 말을 진짜 자주 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정말로 귀여운 줄 알았어요. 평상시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남편이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천번 만번 후회하는 일이지만 저는 점점 남편에게 의지하는 면이 많아졌죠. 남편은 자기한테 의지하는 저를 귀찮아하지 않았죠.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챙김을 받는 것보다 챙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저희는 정말로 궁합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합이 잘 맞았어요. 그러니 연애하는 3년 반 동안도 싸우거나 꽁한 일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는데 둘 다 홍기가 찬 나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양가 집안 형편도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할 것도 없어서 정확히는 아니었지만 얼추 반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다만 그 2년 동안 제가 유산을 한 번 해서 상심이 컸었는데 그때도 남편의 지극한 정성에 저는 저만큼 결혼을 잘한 여자도 없을 거라고 감히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1년도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을 자책했는데 제가 유산을 한번 겪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사실 저희 회사가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위태위태하게 느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하루빨리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도 전에 저는 예고도 없이 정리해고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연봉의 30%를 더 받는 조건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겸사겸사 좀 쉬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막말로 저한테는 남편도 있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 급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 남편은 아니었어요. 뭐야, 오늘도 집에만 있었어? 아니, 이력서 낸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거야? 나 아직 이력서 안 썼는데? 자기야, 나 지난주에 회사 나왔잖아. 이번 달은 좀 쉬엄쉬엄 해보려고. 뭐? 이번 달을 그냥 통으로 놀겠다는 거야? 에이, 그럼 안 되지. 그럼 그동안은 뭐 나만 돈 벌어? 그야, 그건 미안한데 내가 영영 놀겠다는 건 아니잖아. 나도 다시 일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시간 버리지 말고 최대한 이력서는 많이 써서 보내. 지금 자기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나는 자기가 정리해고됐다고 해서 농담하는 줄 알았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자기가 그럴 정도면 내 마음은 뭐 오죽하겠어? 나도 멘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좀 탄탄하고 비전 있는 회사에 가야지. 그래서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 그런 허울 좋은 핑계로 사람이 게을러지고 늘어지는 거지. 그러지 말고 당장 할 수 있으면 일단 아무 일이라도 해. 그러다 좋은 자리 있으면 옮고 가면 되지. 내 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기는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나이고 위치야. 저는 불필요하게 냉정한 남편의 조언에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했지만 저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옛말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저는 남편이 부은 휘발유에 속이 활활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저도 알고 있는 제 현실을 남편이 저리도 콕 집어 이야기하니 서운하다 못해 남편이 얄밉더군요.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고 제가 와이프인데 일부러 나쁜 소리는 하지 않았을 거라 애써 남편의 뜻을 헤아리고 싶었고 듣기는 거북했으나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애를 썼는데 다시금 취업을 하려고 하니 남편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연봉이 생각한 것과 맞으면 일이 별로였고 일이 좀 괜찮다 싶으면 연봉이 별로였는데 한번 정하면 오랜 시간 그 일을 하고 그 돈을 받아야 하니 저는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내심 더 적성에 맞고 괜찮은 일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상하게 미련이 남았는데 일단 퇴직금도 있으니 조금만 더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재취업에 대한 압박을 해왔고 저는 마지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직업 박람회도 다니고 연주를 총동원해 제 적성에 맞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려 공을 많이 들였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맞는 회사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골치가 아팠어요. 전에 회사에서는 제가 마케팅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사실 전공도 디자인이고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네가 디자인이냐고 격리 일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해야 하지 않냐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신혼 때와 너무나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는 기분까지 들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렇게 가시방석일 수가 없었어요. 또한 한 꼼꼼하는 남편의 성격은 저를 더욱 옥죄어왔는데요. 제가 월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더군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활비를 다 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급기야 내가 자기 부양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이딴 말까지 했는데 그때는 저도 발끈했죠. 물론 자기가 나 먹여 살리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근데 내가 뭐 일부러 이래? 나도 열심히 찾고 있어. 열심히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재고 있는 거겠지. 어차피 거기서 거기일 텐데 뭘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냥 집이랑 가까운 회사 다녀.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자기가 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아니잖아. 고작 해야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뭘 더 따지는 건데. 자기가 이러고 있는 시간에 까먹을 돈을 생각해야지. 자기 퇴직금 그거 이렇게 하면 금방 바닥나. 나도 알아. 그래서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걸핏하면 생활비 타령하면서 사람을 못살게 굴고 있잖아. 내가 뭐 얼마나 놀았다고 이래? 나 이제 고작 한 달 쉬었거든. 한 달이면 30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30일을 노냐? 그리고 그 30일 동안 나만 일해서 돈 벌었잖아. 우리 결혼할 때 약속한 거 잊었어? 결혼도 반반, 결혼 후에도 반반, 각자 집에 효도는 셀프.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게 반반이야? 나 혼자 독박이지? 왜 자기가 독박이야? 나도 아직은 생활비 반 내고 있잖아. 그러다 그 돈 다 떨어지면 그때는 어쩔 건데? 나는 불안해서 그런 점이 싫다고. 남편은 마치 제가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쉰 사람처럼 저를 달달 볶았어요. 제가 일부러 남편 덕을 보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죠.
저는 나름 미역국도 끓이고 작은 스카프 선물도 준비하며 제 딴에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이려 했어요. 그리고 생일 당일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거금 100만 원을 턱 하고 시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같이 사는 부부지만 저는 남편이 그 정도의 거금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 제가 실직한 가운데 남편이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뭐 내가 벌어서 내 부모 용돈 드린다는데 자기가 왜 나를 세우는 거야? 꼬우면 자기도 벌어서 장인 장모님 용돈 드려. 설마 내 돈으로 장인 장모 용돈까지 드렸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할 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맹세코 남편이 시댁에 용돈을 들여서 화가 났던 건 아니었어요. 더욱이 남편 말처럼 남편 돈으로 친정에 효도할 생각도 없었는데요. 다만 저한테는 그렇게 돈돈돈거리며 야박하게 사람을 잡더니 자기 혼자서는 저리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게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저한테 빨리 취직을 하라고 쪼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자기 눈에는 일하기 싫고 자기 돈으로 놀고 먹고 싶어서 일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열받더군요. 그리고 그즈음 했던 고민은 정년이 없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그러다 공인중개사만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공부에 매진했는데 남편이 제가 공부하는 문제집을 슬쩍 보더니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젠 작전을 바꾼 거야? 공부한다고 하면 뭐 내가 우리 와이프 공부하는구나 이러면서 봐줄까 봐서? 야,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쉬운 줄 알아? 거의 변호사 되는 거랑 다름이 없대. 그런 시험을 자기가 본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저를 아주 깔봤는데 저놈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남자가 맞나? 치가 떨렸어요.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 저를 조롱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했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남편의 말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군요. 한글인데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왜 그렇게 외워지지가 않는 건지 스스로도 많이 화가 났는데 남편이 그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그동안 시간만 쓰고 돈질할했네. 이렇게 또 저에게 비아냥거릴 게 훤히 보여서 심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공부는 분명 한계가 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제안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친구도 사정이 있어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는데 바람 좀 쐬고 오자고 저더러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콧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친구 차에 얻어 타게 되었는데요. 그때 묵었던 숙소가 에어비앤비라는 거였어요. 보통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펜션, 그것도 아니면 모텔을 가곤 하는데 일반 가정집을 숙소로 쓰다니 신기한 체험이었죠. 그리고 친구는 요즘 이런 숙소 엄청 많아. 임대해서 집주인 허락받고 숙박업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작은 거 하나 해볼까 어쩔까 고민 중인데 괜찮지? 라고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데 저야말로 그 말에 솔깃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청소하고 집 꾸미는 게 나름 재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더 이상 집 꾸미는 그런 짓은 안 하게 되었지만 친구 말처럼 제 손으로 직접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더욱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다 까먹으면 그 이후로는 앞이 깜깜했었는데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저는 무조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돈에 맞춰 싼 월세방 하나를 계약해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당연하죠. 또 어떤 트집을 잡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저는 망해도 저 혼자 몰래 망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첫 에어비앤비 숙소가 마련되었고 저는 호스트 등록을 본격적인 임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예약이 들어오던 날 얼마나 두근두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쁘게 꾸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손님도 좋아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소품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
집에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향을 위해서 호텔에 들어간다는 비싼 디퓨저도 가져다 놨는데 다행히 첫 손님이 리브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저렴하지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저의 취지가 잘 반영이 되어 호평이 이어졌는데 그때는 청소도 제가 하는 등 정성을 쏟았죠. 그리고 하나가 잘 되니 또 하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을 찾아준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사업을 하는 재미에 빠져 지낼 즈음 저희 아빠의 생신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처럼 현금 100만 원은 아니지만 스포츠 브랜드 패딩 점퍼를 선물로 사다가 집에 놓았는데 그걸 본 남편이 기겁을 했어요. 뭐야, 이 비싼 걸 왜 샀어? 이러면서 저희 아빠 생신인 것도 모른다는 듯 말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부터 시간을 빼놓으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인간이 일부러 그러나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었는데 이윽고 저희 아빠 생신이란 생각이 났는지 설마 이거 장인어른들이라고 산 거야? 김소영 돈 많네. 이런 점퍼 4~50만 원 하지 않나? 이봐봐. 오리 아니고 거위네. 이러다 퇴직금 다 쓰고 없겠다. 이러면서 아주 사람 속을 박박 긁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왜 10이야? 퇴직금으로 샀던 벌어서 샀던 자기 돈 아니잖아. 라고 대받아쳤고 그날 저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유치하게 자기는 이제부터 처가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원래 효도는 각자 셀프로 하기로 했지. 그니까 생신이든 뭐든 그 집 자식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자기도 이제 우리 집 챙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는데 정말 열이 머리 끝까지 뻗쳤어요. 저는 이미 시부모님 2분 생신을 같이 가서 보냈는데 이제 와서 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인간 좋다고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러자고 한 저였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어요. 사실 시부모님과는 사이가 나쁠 것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남편이 저러니 저도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없이 친정에 가게 된 저는 끝내 남편과 사이가 나쁘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저희 엄마가 왜 혼자 왔어? 혹시 이서방이랑 싸웠니? 라고 눈치를 채셨고 저도 그때는 답답한 속을 하소연하고 싶어 생일은 아빠한텐 죄송하지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정 언니와 형부도 뭐 그런 치사한 놈이 다 있냐고 열변을 토하는데 이래서 내 식구가 편하고 좋다고 하는 건가?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 앞으로 처가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사위볼기대 따윈 하지 말라고 저도 말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기분이 나쁘셨어요. 하지만 친정 언니는 그래 오지 말라고 해. 누가 지 얼굴 보고 싶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못 쓰겠다. 네가 돈 안 번다고 꼬라지 난 거잖아. 이서방 요즘 차 안 팔린다니? 언제는 잘 나가는 딜러라 돈도 많이 번다고 사람이 그렇게 여유 있는 척을 하더니 그거 다 뻥이었어? 무슨 남편이 그래? 야, 안 봐서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저희 남편이 친정에 오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커밍아웃을 해버렸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왜인지 가벼웠는데 남편은 저 보란듯이 치킨에 맥주까지 마시고 거실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얄밉고 정남이가 뚝 떨어지던지 저는 기필코 돈을 많이 벌어서 남편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임대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고 싶었고 여차하면 내가 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음 집을 계약했는데요. 저는 단순히 임대수만 늘리지 않았어요. 돈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 공부도 엄청 하고 강의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집을 많이 보러 다니니 보는 눈도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매일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봐서인지 전에는 그렇게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몰랐던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이해도 잘 됐는데 그래서 반 포기 상태였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는 임대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며
매일 알차고 바쁘게 보내는데 돈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벌고 있었어요. 임대업이라는 게 주말이나 성수기 같은 시즌이 있다 보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청소 인력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 더욱 제 앞에 떨어지는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취업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 놀기 바쁜 한심한 사람으로 봤죠. 또 나갔다 왔어? 요즘 뭐 한다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다 몰래 바람이라도 피우냐? 아니면 뭐 알바라도 해? 하루는 취직은 안 하고 왜 그렇게 쏘다녀? 남이사, 내가 내 발로 나가는데 자기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해? 우리 서로 신경 안 쓰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 신경을 어떻게 안 쓰냐? 그리고 자기도 잘 생각해봐.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바닥나는 거 순간이야. 그럼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건데.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지금 당장 일하기 싫으면 애라도 낳자. 애 키우고 집에 있는 거면 내가 생활비는 전적으로 다 부담할게. 자기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거니까 인건비 굳는다고 생각하면 또이또이지. 어때? 어떻긴 뭐가 어때? 내가 왜 자기 뜻대로 애를 낳아야 하는 건데. 그런 건 우리 사이가 좋으면 언제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정도로 사이가 좋나? 아니잖아. 괜한 헛소리 그만하고 지내던 대로 지내. 그래서 뭐 자기는 애도 안 낳고 계속 이렇게 산다고? 김소영, 진짜 왜 그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솔직히 말해봐. 나랑 결혼한 거 취집한 거였냐? 내가 진짜 설마 했지만 그래도 아니겠지 하면서 못 물어봤는데 대답해봐. 뭐가 어째? 취집? 지금까지 나를 그런 여자로 본 거야? 자기 나 회사 잘리고 단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천천히 쉬면서 일 찾아보라고 말한 적 있어? 없지. 나는 그런 게 서운해. 그리고 그것뿐이야? 치사하게 네 집 우리 집 나누면서 나더러 꼬우면 벌어서 우리 집에 용돈 주라며.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딨어. 나라고 뭐 회사 잘리고 보내는 시간이 쉬웠는 줄 알아? 그런데 뭐 이젠 아주 나를 취집하는 여자로 만드네. 진짜 어디까지 할래?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백수 와이프 건사하기 싫은데 그냥 헤어지자. 잘 됐네. 우리는 애도 없으니까 이혼 서류 갖다 하면 바로 남남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내일 당장 우리 이혼 접수하러 갈까? 저는 흥분한 나머지 이혼 소리를 먼저 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수없이 생각한 이혼이었는데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하지만 결단코 이혼 소리를 홧김에 한 건 아니었는데요.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작 이혼 소리를 들은 남편은 자기 딴에는 저랑 이혼할 마음은 없었던 건지 그 이후로 입을 꾹 닫았는데 대신 각방을 쓰면서 냉전의 시간을 길게 가지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야 편하고 좋더라고요. 괜히 붙어있으면 더 신경 쓰이고 괜히 또 10이나 붙어 싸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혼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편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저희는 무늬만 부부이고 가족이 남남으로 지냈어요. 그래도 한때는 죽고 못 사는 인꼬부부라 불리던 우리였는데 그런 시간들이 다 꿈이었던 것 같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더욱 공인중개사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땐 공부만 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니 저는 그의 드디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남편에게는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자 남편은 이거 봐. 결국 포기하고 문제집값만 버렸지. 그러게 내가 그거 아무나 합격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진짜 인간의 인성이 저렇게까지 바닥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 생각과 달리 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비아냥거림이 웃기는 코미디처럼 웃기기만 했는데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이 어떤 표정과 말을 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첫 월급을 받게 되던 날을 디데이로 남편에게 모든 걸 알려줄 생각이었는데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 줄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다시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여자가 되면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게 되어 저는 미용실도 가고 옷도 좀 사고 제 자신을 좀 꾸미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뭐야, 왜 갑자기 멋을 부려? 그러고 어딜 가는데? 혹시 나 몰래 로또라도 맞은 거야? 라며 헛다리를 짚는데 괜히 기분이 으쓱하고 좋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로또 맞았어. 대박이지.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남편의 애간장을 좀 녹여볼까 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제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알아내려 했는데 친정에 가서 물어봤다 하더군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제가 직장 잃고 남편한테 서러움을 잔뜩 당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장 제가 임대사업도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해서 부동산 일도 하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 알려주셨는데 거기까지만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을 저희 엄마가 그리고 우리 딸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우리한테 월마다 100만 원씩 주고 있어. 자네가 그랬다며? 자네가 자네 부모한테 용돈 주는 거 꼬우면 우리 딸도 벌어서 우리 용돈 주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돈 벌자마자 100만 원씩 주더라. 아이고야, 이걸 사위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러게, 왜 우리 딸을 무시하고 그러나?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야. 부부가 왜 부부인데? 어려울 때 보듬어주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게 부부 아닌가? 이렇게 제가 1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남편에게 일장연설도 하셨는 모양인데 남편은 그저 제가 친정에 월 100만 원씩 자기 몰래 주고 있다는 말에만 꽂혔어요. 그리하여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다짜고짜 자기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다며? 그리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업도 했어? 그래서 친정에 월 100만 원씩 들였냐? 라고 따져 묻는데 살짝 김이 새긴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저는 남편이 놀라서 따지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알긴 내가 자기 정말 로또 된 줄 알고 처갓집에 다녀왔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 100만 원이라니. 저는 그때 남편이 정확히 어디에 꽂혀 기분이 나빴는지 알았어요. 저 인간은 제가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보다도 제가 친정에 돈 100만 원씩을 주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벌어서 용돈 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제가 용돈을 주고 있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엄청 약이 오른 모습이었는데 남편은 곧장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진짜 자기한테 서운해. 왜 나를 속여? 나한테 다 오픈하지 않은 저희가 뭐야? 저희라. 저는 남편의 내로남불식 논리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기는 저한테 말 안 하고 시댁에 50만 원 드려도 되고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곧장 저도 따져 물었죠. 자기 웃긴다. 부모님 용돈은 자기가 나 속였어. 그리고 내가 따지니까 벌어서 너도 친정에 용돈 주라며. 왜? 이젠 그것도 불만이야? 당연하지. 50만 원이랑 100만 원이 같아? 도대체 나 몰래 얼마 동안 친정에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뭐? 빼돌려. 말 똑바로 해. 내 돈이야. 무슨 돈을 빼돌렸다고 이래?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우리 돈이지. 아무튼 나는 인정 못하니까 지금까지 처갓집에 들인 용돈 다시 받아와.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왜? 나는 평생 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가서 배 아프냐? 그냥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누가 배가 아파? 나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누가 봐도 딱 꼬라지가 그건데. 나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그만 긁어라. 왜? 이젠 돈도 잘 벌겠다. 정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래서 여자가 무섭다는 거야. 그렇게 돈 못 벌고 빌빌거릴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더니 조금 돈 좀 만졌다고 저렇게 태도를 바꾸잖아. 네가 잘 벌면 뭐 얼마나 잘 벌 건데? 월 1,000만 원 버냐? 나는 벌어. 저는 유치해진 남편의 말에 헛웃음만 나왔어요. 네, 남편이 외제차 딜러여서 잘 나갈 때는 1,000만 원도 번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 만져보지도 못했고 지금은 또 사정이 달라진 걸로 아는데 남편은 곧 죽어도 자기가 잘 벌었을 때만 기억하고 사람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 아파 죽으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없어 보였는데 뭐라고 더 쏴붙여줄까 하다가 저는 제 입까지 더러워지는 게 싫어 그냥 말을 말았어요. 그러자 그 남편이 왜 말을 하다 마냐며 이번에는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방방 뛰는데 그땐 저도 모르게 진짜 추잡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냥 마음의 소리가 저도 모르게 툭 제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자 그 말이 충격적이었던 건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얼굴만 붉혔어요. 열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가 생각해도 그 순간 자기 스스로가 추잡해서 창피함을 느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유치함이 끝판왕이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자기가 번 돈이 많은지 제가 번 돈이 많은지 따져보자고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이걸 따져봐야 우리가 앞으로 더욱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딴 멍멍이 논리까지 펼치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더는 이 주접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남편이 제 수입을 몰랐을 때는 관계 회복이라는 게 가능할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같이 살기 어렵다고 헤어지자고 말했고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더욱 저를 돈 조금 버니까 남편까지 버리는 이상한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 이혼해.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 우리 결혼이 깨진 이유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니까 이 집에서 나가. 자기 회사 잘리고 내가 혼자 대출금 낸 것도 있고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몸만 나가. 라며 저더러 모든 책임을 지고 제 몸만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데 저는 알겠다고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어요. 일단 전세 계약자가 남편인 것도 맞고 그 전세 얻는다고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가 수입이 없을 때 혼자 부담한 것도 맞으니 거기서 버티며 치사한 싸움을 하기보단 나가고 싶었는데요. 사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법이라는 게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실직했어도 남편과 똑같이 생활비를 냈고 집안일도 제가 혼자서 다 했는데 그 집에 정말로 제 지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혼하면 법적으로 다 따지고 분할할 건데 남편과 쓸데없이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 곳이 있었는데요. 마침 예약이 없는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막상 이혼하러 법원에 가자고 제가 연락을 하니 남편은 펄쩍 뛰며 뭐야 정말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이렇게 딴소리를 했는데 그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그래서 뭐 이혼하러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왜 화를 내?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 나야 당연히 이혼 안 하지. 그런 의미로 일단 장인 장모님한테 드린 돈부터 회수해와. 그럼 내가 예전처럼 잘해줄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미쳤냐?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이혼할 거야. 내가 이혼할 생각도 없이 그 집을 나왔겠니? 막말로 이젠 나도 능력 있고 이혼 안 할 이유가 없지. 이봐봐. 결국 이젠 공인중개사까지 됐고 자기 사업도 해서 돈 좀 버니까 나 버리는 거네. 너 방금 인정했다. 근데 어쩌지? 나는 이제 너랑 헤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돈도 우리 돈인데 내가 왜? 저는 남편의 얄미운 말에 그럼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변호사님은 증거만 충분하다면 이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보냈던 문자 한글까지 총동원의 증거를 수집했고 변호사님은 이 정도면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 그 말이 왜 그리도 안심이 되던지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남남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친정에도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좀 놀라셨어요. 하지만 이내 그래 그런 넌 뭐가 좋다고 참고 사니. 생각 잘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너 이제 능력 있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는 우리 딸 편이야. 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고 저는 가족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끝나면 내가 당한 거에 비해 너무 싱겁지 않나? 그래서 최종 이혼이 되기 전에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묘수를 생각했는데요. 저는 월급을 받던 날 평소에는 그런 사치를 부리지 않지만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남편이 일하는 매장으로 갔어요. 그러자 저인 줄 몰랐던 남편이 제가 돈 좀 있는 손님인 줄 알고 저 멀리서부터 굽실거리며 영업을 하려는데 너무 웃기더군요. 그리고는 방금 저인 것을 알고 조금 당황하더니 갑자기 무슨 정신승리에서 한 건지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뭐야, 자기가 여기 왜 왔어? 그리고 이 차림은 뭔데? 아주 돈지랄을 제대로 하러 왔구나. 왜? 차라도 사게? 꿈깨. 여기에서 네가 살 수 있는 차는 없거든. 돈 좀 벌었다고 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온 모양인데 헛다리 짚었어. 그러니까 괜히 개망신 당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봤자 차가 차지 뭐 대단할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센 척을 하는 남편을 더욱 짓밟아주려 일부러 가짠 타는 듯이 웃고 다른 직원을 불러 매장에 차를 구경했는데 그리고는 남편 보란 듯이 그 매장에서 제일 비싸다는 차를 계약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똥 씹은 얼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만 가웃거렸는데 사실 그 차는 제가 아니었어요. 내년이면 친정아빠가 환갑인데 좀 좋은 선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끌고 다니시던 차를 가져와 제가 탈 생각이었는데 엄마와 아빠가 그 차를 타고 좋은 곳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 말처럼 차값이 장난이 아니었고 아무리 개월수를 늘려도 차 할부금이 꽤 나가는 건 사실이었는데 언니가 절반은 도와주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 자매가 아빠 환갑 선물을 해주기 위해 꽤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 돈을 조금 보태고 나머지를 할부로 뺐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기도 했죠. 그래도 언니의 금전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선뜻 용기를 내기 힘들었을 텐데 저희 자매가 또 그런 면에서는 의리가 좀 있는 편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니 언니는 신나서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말해줬어요. 야, 나 네 언니다. 나도 내 동생 기 살려줄 돈은 있어. 네 형부가 그런 걸로 뭐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 이참에 너는 복수하고 우리 자매 엄마 아빠한테 기깔나게 선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언니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제 딴에는 최고의 복수를 하고 온 날 저녁 모처럼 신이 난 언니와 제가 친정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술에 떡이 되어 저희 친정집 초인종을 누르고 또 누르며 추태를 부리는데 정말 못 봐주겠는 거 있죠. 그러자 저희 아빠가 인터폰 앞에서 역정을 내시며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술 먹었으면 곱게 네 집에나 가! 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횡설수설 저랑 이혼하기 싫다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 보면 저 인간도 참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끝까지 씁쓸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고 이 상황이 그리고 변해버린 저 때문에 억울하다 서운하다 이딴 말만 계속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끊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런 제 목소리를 인터폰으로 그 인간이 들었는지 갑자기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소영이 안에 있습니까? 그럼 저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남편을 만나라고 한 건 제가 아닌 저희 언니였죠. 말릴 새도 없이 언니가 나가버렸죠. 현관에 있던 야구 빵망이를 들고 나갔어요. 저희 아빠가 젊어서부터 직장인 야구 모임이 있어서 집에 야구용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그 중에 가장 단단한 방망이를 가지고 나갔는데 얼마나 휘둘렀는지 남편의 비명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더군요.
결국 남편은 술이 확 깼는지 주랭랑을 쳐버렸고 언니는 다음날 온몸에 근육통이 와서 회사까지 쉬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놈이 어찌나 겁을 먹은 건지 그 이후에는 또 저희 언니를 만날까봐 저희 친정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모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까지 시달려야 한다면 그건 너무 죄송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계속되는 소송 중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송 기간이 계속 늘어만 갔는데 남편의 주장은 한결같았어요. 자기는 절대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고 저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눈물 연기까지 펼치더라고요. 물론 씨알도 먹히지 않았지만 남편놈은 꽤나 필사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민낯을 봐버린 제가 마음을 바꾸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판사님도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승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판사님은 제가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활비를 부담한 점과 전적으로 모든 가정일을 혼자 다 했으므로 남편이 자기 것이라 우기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저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셨는데요. 남편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어요. 그 때문에 재판장에서 쫓겨났는데 그땐 정말이지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저는 만족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온갖 진상을 부렸어요. 아마도 저랑 헤어지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국 제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남편은 완전히 제 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경찰이 남편에게 제대로 겁을 줬거든요. 또 경찰이 하는 말은 무서웠는지 그 후로는 잠잠해졌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걱정이라며 저에게 집으로 들어와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저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 현재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집도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전부터 저희 엄마가 아담한 텃밭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2층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함께 살고 있지만 따로 독립된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을 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집이라는 건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닌 결국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저는 제가 앞으로 구할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저 힘내라고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정말 우연한 기회로 오래된 지인을 만나 헤어진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차가 아니라 보험을 팔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그럴 때 도움되게 인떡이라도 좀 쌓고 살지. 새삼스레 그 인간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그래도 뭐 자업자득이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복수보다는 제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바람인데 혹시 아나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엔 좋은 인연도 만나 다시 예쁜 사랑을 할 수도 있을지요. 부디 그런 좋은 일들이 제 인생에도 찾아와 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강한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저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의 대부분은 시댁 혹은 시부모님 때문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상대방 집안 분위기만 잘 살펴봐도 대략적으로 저의 결혼 생활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모든 어려운 시기가 지난 지금에야 그 생각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엔 모두가 부러워하던 결혼이었어요. 다정하고 안정적인 성향의 남편과 저를 정말 딸처럼 소중하게 대해주셨던 시부모님, 친동생처럼 저를 잘 따르던 시누이까지. 이렇게 말로 쭉 나으라면 아무도 안 믿을 만큼 정말 동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결혼 생활이었거든요. 그랬던 결혼 생활이 불과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했던 만큼 줬던 믿음이 겨우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남편과는 주변 어른들이 추천해 주신 선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금융 쪽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저와는 2살 차이가 나는 연상이었어요. 몇 번 만나보니 대화가 잘 통하고 만남이 즐거워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 집안은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해온 집안이라 집안에 대한 믿음도 꽤 있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당신 좀 만나보고 싶다는데? 여보? 어머 정말?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부담스러우면 안 만나도 괜찮아. 그냥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다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가 봐. 결혼 전에 미리 친해지면 서로 편하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렇긴 하지. 그럼 2분 괜찮으신 날로 말해줘. 시간 비워놓을게. 처음엔 살짝 부담이 됐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 큰맘 먹고 만나 뵙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얼핏 들었던 가족 분위기는 화목하고 친밀한 분위기였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늘 결혼할 사람 부모를 잘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만나 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시댁 식구들의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만나기로 했던 식당에 가니 예전에 없었던 남편의 여동생마저 제가 궁금하다며 시간을 비웠더라고요. 와, 안녕하세요. 오빠 여자친구는 처음 만나봐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내 식구가 한자리에 있는 걸 보니 부모님들도 사이가 좋으셨고 남편과 여동생도 보기 드물게 사이 좋은 남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누나든 여동생이든 이성인 형제와 잘 지내는 남자가 흔치 않아서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여동생이 제 말도 잘 따르고 이야기도 잘 들어줘서 참 가족 분위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가정이라면 결혼해서 시댁으로 더더욱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물론 너무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만큼 첫 만남이 참 즐거웠어요. 첫 만남이 워낙 좋았다 보니 예비 시댁에서 종종 부를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 아버님과도 금방 편안해졌고 예비 시누이랑은 관심사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 종종 남편을 껴서 셋이서 따로 만날 정도로 친해졌어요. 그래서인지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이야기가 더 빨리 나오게 됐죠. 나는 이제 언니 아닌 새언니는 꿈도 못 꾸겠어요. 빨리 오빠랑 결혼하세요. 그러게, 나도 얼른 네가 우리 식구가 됐으면 좋겠구나. 우리 식구들은 언제든 널 새 식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너만 마음 먹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재촉을 하니 괜시리 마음이 또 급해지더군요. 그래도 아직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을 때라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들도 적당히 기분 좋게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간 지 반년쯤 됐을 무렵 남편에게 프로포즈까지 받게 되었죠. 이 정도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쯤 되니 더 이상 결혼을 미루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차피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던 거고 식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으니 시기를 좀 더 앞당긴다고 나쁠 건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준비한 프로포즈에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해 그 자리에서 바로 청혼을 수락했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과 동생과 잘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줬죠. 나는 정말 시댁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넌 정말 무슨 복이야? 며느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주는 시댁이라니.
우리 어머님은 내가 이 집안 며느리가 아니라 몸종으로 들어온 줄 안다니까? 내 말이. 난 시부모님은 오히려 괜찮은데 시누이들이 어찌나 유난인지 몰라. 사사건건 간섭을 못해서 안달이 났다니까. 진짜 할 수만 있다면 다 연락 끊어버리고 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 그렇다고 남편이랑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시댁이라는 거 소설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실제로 있긴 하구나. 그런 집에 시집가는 것도 정말 천운이다. 너무 축하해. 친구들 결혼할 때마다 꼭 뭐 하나씩은 마음에 걸리고 걱정스러웠는데 네 결혼은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축하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시작한 결혼을 향한 첫 발걸음은 한없이 가볍고 희망적이기만 했어요. 그땐 저의 새 출발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죠. 그렇다고 결혼 준비할 때 위험 신호를 아예 못 느꼈냐고 물으신다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시댁에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만한 점도 있기는 했거든요.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보니 준비를 하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 남편과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게 되면서 시댁에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마냥 행복하게만 보였던 시부모님은 사실 예전에 한번 이혼하셨다가 다시 재결합하신 거였고, 이혼하셨던 사유는 바로 어머님의 주식 중독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이 벌어온 돈을 주식으로 다 날리고 이혼을 하셨다가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재결합을 하신 거였죠. 하지만 그 뒤에도 어머님은 종종 주식에 손을 댔고 아버님도 다 아시면서도 어머님을 말리지 못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신 모양이었어요. 그 덕분에 집안에 딱히 재산이라고 남아있는 게 없었고 결혼할 때도 시댁에 기댈 수 있는 건 아예 없었죠. 그래서 결혼은 내가 번 돈으로만 해야 할 것 같아 좀 늦게 말해서 당황했지. 진작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괜찮아. 결혼 전에 말해줬으니 된 거지. 당신도 그동안 착실하게 일했으니까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릴 필요 없이 둘만의 힘으로 착실하게 준비해보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동안 날린 돈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인지 아버님께서도 주식에 빠져 남편에게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서는 날리는 바람에 남편에게도 모은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더라고요. 하지만 한참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던 그 시기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을 선뜻 깨버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는 그런 처지에 놓인 남편이 안쓰러웠고 이런 사소한 이유가 우리의 결혼에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한테 참 면목이 없다. 결혼하면 당신이 우선이니까 절대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드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제 두 사람의 생계가 걸렸으니 그러고 싶어도 못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평생 약속할게. 그렇게 약속을 단단히 받아낸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친정에도 이 사연을 알렸고 친정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염려가 많으셨지만 어느 날 저를 가만히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 의사를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고생을 참 많이 할 거야. 저도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서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동안 저에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인데 외면하기가 힘들어요. 시댁 식구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요. 그래, 그렇게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인연이긴 하지. 그래도 부모 마음에 애지중지 키운 딸이 고생하는 꼴은 차마 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아빠랑 상의를 해봤는데 말이야. 부모님께서는 세를 받고 있던 서울집 하나를 저희 신혼집으로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서울 집값은 비싸고 멀리 가자니 출퇴근 때문에 경기도 쪽 투룸을 알아보고 있었던 게 마음에 영 걸리셨던 모양이었죠. 부모님이 두신다고 한 집은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주변 교통편이 잘 되어 있어 남편의 직장과 제 직장 모두 가기 좋은 위치에 있었고 나중에 아이를 키우기에도 괜찮게 학군도 잘 되어 있는 동네였죠.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몇 단계를 거쳐야 얻을 수 있는 집을 시작부터 얻게 된 셈이었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딸을 고생시키기 싫다는 부모님의 뜻도 알 것 같아 결국엔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받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알리니 정말 기뻐했죠. 여보, 정말이야? 이거 참,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지? 원래 집은 남자가 해가야 하는데 내가 참 면목이 없다. 괜찮아. 감사한 만큼 앞으로 우리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되지. 그래야겠다. 결혼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신혼집이라던데. 그게 해결되니까 이제 아무 걱정도 없네. 그럼 이제 혼수만 채우면 되는 건가? 혼수는 어떻게 할 거야? 기뻐하는 것도 잠시 남편 뉘앙스가 마치 혼수도 제게 떠넘기는 것 같이 느껴져서 고개가 절로 갸우뚱하더군요. 집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니 당연히 혼수는 남편이 알아서 나서서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물어보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혼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일단 당신 자취방에 있던 가전제품 같은 것 중에 쓸 수 있는 건 가지고 올까? 그럴까?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럼 너무 신혼집 느낌이 안 날까봐 그러지.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낫지 않아? 아직 쓸만한 것들 많잖아. 가구만 새로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혼수야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나야 집 해결됐으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그 말이 전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집은 남자가 하는 건데 해결이 됐으니 여자 몫인 혼수는 제가 알아서 하라는 듯이 들렸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우선 남편 집에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같은 것들은 거의 가지고 왔고 쉬는 날을 이용해 가구점에 가서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당신은 어떤 스타일이 좋아?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인테리어 뭘 아나. 신혼집 인테리어 같은 건 여자들이나 로망 있는 거지. 원래 이런 건 남자들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야. 그렇게 말하기에 단순히 원하는 가구를 고르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가구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원하는 가구들을 골랐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을 내렸음에도 남편이 도저히 결제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보, 뭐해? 이제 결제해야 하는데? 결제? 하면 되지. 아니, 혼수 내가 해? 친정에서 집도 해줬는데? 아, 원래 집은 내가 하는 건데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으니까 혼수는 당연히 당신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뭐라고?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펴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집에서 집을 해준 건데 그게 어떻게 나랑 별개일 수가 있어? 당신은 이제 나랑 가족이잖아. 부모님들이야 우리 잘 살라고 도와주신 거고 그 외 각자 해오기로 한 건 각자 해결해야 하지 않아? 처음엔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친정에서 둘 다 잘 살라고 해준 건 맞지만 당연히 딸인 저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집을 해주신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이더라고요. 여보, 각자 해오기로 한 것도 한 건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서 나랑 친정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집에서 해준 게 내가 해온 거나 다름없잖아. 무슨 계산법이 그래? 아니지, 당신이 아니라 당신 부모님이 해주신 거잖아. 우리가 각자 결혼 준비할 때 쓰기로 한 비용이 있는데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얼렁뚱땅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부모님이 해주신 건 예외로 해야지. 내가 혼수로 돈을 아예 안 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취할 때 샀던 전자제품 쓸만한 건 싹 다 들고 가잖아. 나머지는 당신이 하는 게 맞지. 그 자리에서 너무 뻔뻔하게 요구를 하니 더 싸울 정신도 없고 그렇다고 몇 날 며칠 돌아다니며 겨우 골라 나온 가구 리스트를 눈앞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싫더라고요. 일단은 제 카드로 긁고 나중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뒤로 이것저것 따질 체력도 여유도 없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한 번은 결혼 직전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남편에게 소개시켜주는 날이었어요. 친구는 제 속사정을 다 알고 있어서 이 일에 대해 한번 은근슬쩍 자기가 대신 이야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네가 혼수까지 했다고? 와, 오빠는 진짜 좋으셨겠다. 와이프 될 사람이 집도 해오고 혼수도 해오고. 오빠는 그럼 그냥 몸만 오면 되겠네요? 무슨 소리예요, 몸만 오다니. 나 자취할 때 쓰던 비싼 전자제품은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에이, 그래도 쓰던 거 가져오는 거랑 새로 사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니에요? 보통 한쪽이 집해오면 한쪽이 혼수는 해오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전자제품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이런 건 친구분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둘이 다 이야기가 끝난 문제인데. 무슨 소리야. 이야기가 끝난 건 아니지. 그땐 내가 어쩔 수 없이 결제했지만 나도 혼수는 당신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하려고 만났어? 우리 친구한테 청첩장 주려고 만난 거 아닌가? 불편하게 이러지 말고 이런 얘기는 둘이 있을 때 하지. 친구가 나서줬지만 말은 통하지 않았고 결국 그날 약속이 끝난 후 친구가 제게 사과까지 하게 됐어요. 미안하다. 내가 괜히 나선다고 해서 분위기만 망친 것 같네. 남편분이 엄청 완고하시네. 둘이 잘 이야기해보는 게 낫겠다. 하지만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보니 도저히 더 이야기 꺼낼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같이 살고 같이 쓸 건데 그냥 이쯤에서 좋게 넘어가자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평소 연애할 때 남편이 그렇게 구두쇠처럼 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남편의 독특한 경제관념 정도로 생각하고 말자 싶었어요. 그거 하나 딱 눈 감기로 마음먹으니 결혼 준비하는 내내 딱히 남편과 갈등이 생기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게 충실했고 긁어부스럼될 일 같은 건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 혼수 문제 하나 때문에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나 잠깐 고민했던 걸 생각하니 아찔하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까지 무사히 꼴이 냈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친정에 잘하고 성실한 안정적인 남편이 됐어요. 우리 부부의 혼수 사건에 대해 대충 아는 친구들도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남편이 워낙 잘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린 것 같았죠. 시댁 식구들 따로 반전이랄 것도 없이 제게 잘해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혼수라는 단어만 나오면 꼭 제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고요. 신혼집 이사를 마치고 깨끗하게 정리한 후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을 때였어요. 나름대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집을 열심히 꾸며뒀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바로 알아봐 주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살림꾼이시다. 집도 너무 예쁘고 주방도 너무 깨끗해요. 그러게 이 주방만 봐도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딱 알 수 있거든. 봐봐. 이 냉장고도 크기가 작은데도 안에가 아주 야무지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잖니. 근데 둘이 집 합치는 김에 냉장고 정도는 새로 사지 그랬니? 요즘 신혼부부들도 냉장고는 어느 정도 크기 있는 좋은 걸로 쓰던데. 그래? 너무 작나? 나도 좀 신경 쓰이긴 했는데 그래도 혼수하는 사람이 별말 없으니 어떡해. 내가 쓰던 거 써야지 별 수 있나? 그래? 그럼 상의를 해보지. 그래도 가구랑 이런 건 다 이 사람이 했으니 더 해오라고 하긴 좀 그렇지. 나보다 월급도 적은데. 냉장고는 어차피 나도 자취한 지 얼마 안 되고 결혼한 거라 거의 새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일하느라 집에서 밥 자주 해먹지도 못하는데 쓸 만큼 쓰다 나중에 바꿔도 돼. 그 대화를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냉장고만큼은 남편이 먼저 거의 새 거라 버리기 아까우니 가지고 가겠다 라고 말했던 것 중 하나였거든요.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어 시댁 식구들이 떠난 뒤 따지니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반응하더군요. 그랬나? 옛날 일이라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건 내가 가져온 건 맞잖아. 뭘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지고 그래? 내가 혼수를 안 해와서 그렇다는 뉘앙스로 말하니까 그렇지. 내가 집까지 해오고도 당신 식구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야겠어? 아우, 그놈의 집. 그래, 좋은 집 얻어서 잘 살고 있는 건 맞는데 당신 능력으로 해온 집도 아닌데 그만 좀 말해. 우리 그냥 각각 능력으로 해온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따질 거면 내가 당신보다 월급도 훨씬 많은데 용돈은 똑같이 쓰고 있잖아. 그럼 난 억울해서 어떡해. 앞으로 당신은 평생 당신보다 잘 버는 내 덕분에 더 여유롭게 살 텐데 이것도 다 따져봐?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연애기간 전부 합쳐서 처음 봤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친정에서 집을 해준 것이 컴플렉스라도 되는지 꼭 집과 혼수 얘기만 나오면 과민 반응이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은근슬쩍 혼수를 안 해온 내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도 화가 났지만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전투 의지마저 꺾이더라고요. 남편이 화난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제 입장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해두고 싶었지만 남편이 하도 감정적으로 나오니 더 이상 대화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알겠어. 당신도 이 부분에 대해 예민하고 나도 오늘 일은 기분이 좋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서로 집이나 혼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터치하지 말자. 새벽이 되어서야 제가 먼저 그런 결론을 냈고 남편이 동의하면서야 싸움이 종결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서로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같이 즐겨보던 연예인 부부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신혼집이나 혼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움찔할 정도였죠. 그래도 그렇게 서로 신경 쓰고 조심하다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단점이 없을 수는 없으니 이것 또한 제가 끌어안고 살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는 끌어안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나중에야 알겠더라고요. 서로의 관계를 위해 늘 조심하고 눈치를 봐왔던 건 저 혼자뿐이었다는 걸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한이 맺힌 건지 남편은 혼수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기세등등해져서 본인이 인심을 썼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한 번은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한참 시누이가 결혼 준비 중이라 이런저런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설마 혼수 얘기가 나올까 조마조마했는데 결국은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에어드레서를 하나 갖고 싶은데 그것까지 혼수로 하자니 너무 빠듯해서 이런 건 좀 아껴야겠죠? 필수품은 아니니까 결혼하고 좀 여유 있을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해줄까? 결혼 선물로. 어? 정말? 오빠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럼 나야 너무 고맙지. 새언니도 괜찮은 거죠? 네? 아, 네. 갑자기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선물해주겠다는데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달에는 친정 부모님 생신도 있어서 돈이 많이 나가는 날이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이 그렇게 말해버리니 벙찌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눈 대화였어요. 여보, 근데 이번 달은 좀 힘들지 않겠어? 왜 무리해서 해준다고 했어? 어차피 축의도 많이 하기로 했으면서. 아, 맞다. 에어드레서는 당신이 좀 해줄래? 어차피 당신 나랑 결혼할 때 아낀 돈 많잖아. 그 돈으로 내 동생 혼수 하나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지? 당신을 그렇게나 좋아하고 따르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결국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도대체 그 혼수 얘기는 언제까지 할 건데? 그럼 당신이 집을 해왔으면 됐잖아. 누구 덕분에 그 집에 살고 있는 건데. 결국 가구도 내 돈으로 했는데 그깟 전자제품 좀 안 했다고 이러는 거야? 싫으면 말아. 그냥 당신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나 해서 떠본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리고 집에 온 건 언제까지 이야기할 건데? 지겹지도 않아?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이젠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도 평소에는 그렇게 계산법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뭔가 착각하고 있거나 부부 사이에서의 계산법은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죠. 대화도 잘 통하고 평소엔 잘하는 남편이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집 문제나 혼수 문제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니 저도 점점 속에 화가 쌓여만 갔어요. 그 얘기가 서로 안 나올 때는 마냥 사이가 좋다가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한동안 덮어두고 살다가 제 여동생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깊어졌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면 나랑 가전 좀 같이 보러 다녀줄 수 있어? 언니도 알겠지만 남편 될 사람이 지금은 지방에 있어서 같이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당연히 가줄 수 있지. 그럼 주말에 봐. 장거리 연애 중이었던 동생이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이 선뜻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듬직하게 따라 나서서 운전도 해주고 짐도 들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얼추 중요한 가전들을 다 고른 후 식사하는 자리에서 남편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결국 제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죠. 처제는 어쩜 이렇게 알뜰하고 꼼꼼할까?
남편 없이도 혼자 이렇게 혼수도 잘 챙기고 같이 자란 자매와도 성향이 다르기는 하네. 그 말을 하는데 제 표정이 고울 리가 없죠. 급격하게 싸늘해지는 표정을 보더니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동생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넌지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근데 형부 아까 그 얘기 뭐야? 언니는 마치 혼수를 안 했다는 식으로. 중요한 가구도 다 언니 돈으로 사지 않았어? 거기다 우리 집에서 신혼집까지 해줬잖아. 그러게. 이쪽으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안 나.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나한테 해준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잘 살라고 해준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혼수는 원래 내가 해가기로 한 거라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런 계산법이 다 있어. 형부 사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이상하다. 집까지 해오고 이런 소리 들어야 해? 괜찮아. 원래 저 사람이 좀 그래. 동생이 어이가 없었는지 저에게 이입하며 화가 난 듯 했지만 그때는 달래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에게 하는 말과 달리 제 마음은 괜찮지 않더군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이야기했죠. 우리 서로 그 얘기에 민감한 거 알잖아. 좀 남들 앞에서는 꺼내지 마. 당신 입장에선 당신 생각이 논리적이겠지만 남들한텐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좀 생각해봐. 또 그 얘기야? 내가 무슨 말을 얼마나 했다고 그래. 나도 당신이 홍수 얘기 꺼내면 집해왔다고 요새 떠는 거 지겨워. 당신부터 그 말 좀 안 하면 생각해 볼게. 좋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남편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공격적으로 나오더군요. 똑같은 주제로 싸움이 반복되니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날은 저절로 제 입이 꾹 닫히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상처가 깊게 남았죠. 그래도 갈등을 마냥 덮어만 두는 것보단 솔직하게 말하고 부딪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부족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엔 일이 터지더군요. 언니, 축의대를 맡길 사람이 딱히 없어서 그런데 혹시 형부한테 부탁해도 괜찮을까? 당연하지. 남편한테 이야기해볼게. 보통 축의대는 남자 사촌들이 해준다고 하던데 저희 집안은 엄마가 외동이셔서 외가 쪽엔 친척이 아예 없었고 친가 쪽은 전부 여자 사촌이고 삼촌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부탁할 사람이 마땅찮더라고요. 남편에게 부탁하니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터라 큰돈이 오가는 일을 맡기기에 믿음도 갔죠. 축의대에 있느라 결혼식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결혼식이 끝나갈 쯤 천천히 자리를 정하고 가족끼리 사진을 찍기로 약속을 해뒀어요. 그런데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에 남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당황해서 남편을 찾아다녔지만 연락도 되지 않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결국 남편 없는 가족 사진을 찍어야 했어요. 도대체 이 서방은 어디 갔니? 아유, 가족 사진을 없이 찍으려니 좀 그렇네. 이따가 제가 연락해 볼게요. 친정 부모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니 등에 식은땀이 나는 한편 정말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가족 사진을 다 찍고 식사를 하러 가기 직전 연달아서 전화를 해대니 결국 마지 못해서였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긴 받더군요. 야, 대체 어디야? 지금 당신 말도 없이 없어져서 당신 빼고 가족 사진 찍었잖아. 내 동생 결혼식인데 꼭 이렇게 신경 쓰이게 했어야 돼? 지금 우리 엄마 아빠도 당신 어디 갔냐고 찾으셔. 정산도 해야 되는데 축의금은 어쩌고 어딜 간 거야? 당신도 날 찾는 게 아니라 축의금 찾는 거지? 뭐라고? 참나, 축의도 축이지만 난 지금 당신이 말도 없이 중요한 순간에 사라져서 화가 난 거야. 아직도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돼? 난 안 돌아갈 거야. 당신이 돈돈거리면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에 나도 지쳤어. 난 우리가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당신은 우릴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당신만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불만 많았어.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여동생 축의금 내가 정산해서 혼수한 만큼은 내가 가져간다. 내 혼수 대신 받는 거라고 생각해.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거 도둑질인 거 알긴 해? 나 친정 식구들 얼굴 어떻게 보라고 그딴 짓을 해? 당신이 제정신이야?
당장 그 돈 갖고 안 돌아와? 가면 당신이 이 돈을 순순히 주겠어? 마지막까지 저에 대한 배려심은 조금도 없이 돈돈거리는 남편에게 순식간에 마음이 차갑게 식더군요. 직전까지 화가 나서 뜨겁게 팔팔 끓던 마음이 그 말 한마디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지더라고요. 늘 이 얘기만 안 나오면 남편이랑은 참 괜찮은데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 합리화했던 나날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제는 진짜 끝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에 그동안 좋았던 날들까지 싹 잊혀지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 돈 그대로 가져가고 나랑은 이혼해.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면 그 돈을 가지고 뛸 생각을 하니? 너 같은 인간 본성 이제라도 똑똑히 알게 되어 다행이다. 우리 싸움에 내 동생을 왜 끼어들게 하니? 이건 단순히 부부싸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한 게 명백한 횡령이자 범죄라는 거야. 마음이 식으니 바로 남편과의 통화는 녹음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 말에 발끈했는지 뭐라고 반박을 했지만 결국 녹음 내용에 본인이 동생 축의금을 가져간 것과 그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합리화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녹음되었어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쉽사리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동생 부부는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저는 이혼소송을 걸었죠.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려고 했더니 괜히 너희 부부한테도 민폐를 저질러서 미안하다. 우리도 우리지만 언니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소송 걸어놨으니 괜찮을 거야. 변호사 말론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대. 우린 언니가 더 걱정이야. 맞아요.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네요. 어떻게 처제 축의금을 가져갈 생각을 하는 건지. 동생 부부는 절 따뜻하게 위로해줬지만 사실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은 민사소송까진 버티고 싶지 않았는지 합의 끝에 축의금을 그대로 반환했어요. 혹시 몰라 하객들에게 받은 금액과 대조해보니 다행히 금액이 얼추 맞더라고요. 하지만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제 마음까지 돌아오는 건 아니었죠. 그냥 좀 살자. 나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으면 그런 짓까지 했겠어. 그래, 내가 그때 눈이 돌았어. 미안해. 그래도 우리 그동안 좋았잖아. 겨우 이런 에피소드 하나로 정말 이혼할 거야? 나도 그동안 우리가 그것만 빼면 다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당신이 적당히 했어야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합칠 생각을 해? 내가 당신이랑 다시 같이 사는 일은 없을 테니까 꿈 깨. 이혼 소송은 그대로 진행했고 결국 전 남편과 갈라섰어요. 이혼 과정에서 제 편은 못 들더라도 어느 정도 빠져 있어 줄 알았던 시댁 식구들도 결국 갈라설 때가 되니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언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동안 잘 지냈던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오빠를 버려요? 그래, 가족이 어떻게 너희 둘만 가족이니? 우리도 다 같이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너희 둘이서 결정해?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수도 있는 거지. 정말 이렇게 멀쩡한 사람 이혼남 만들 거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가씨.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을 보세요. 친동생 결혼식 축의금을 훔치려던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애가 홧김에 그랬다잖니. 네가 아직 젊어서 그런가 본데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야. 남들도 이 정도는 싸우고 살아. 어머님,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뭐라고?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남들도 이 정도는 싸우고 사는 거면 전 남들처럼 살 자신이 없네요. 너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내 새끼는 앞으로 어디서 살라고? 네? 아니, 그게... 그 얘기까지 들으니 정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동안 이제반이 티는 안 냈지만 나를 돈줄처럼 보고 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동안 정들었고 제게 잘해줬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나름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또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주 미련 없이 떠나라고 제 등을 밀어주시네요. 차라리 잘 된 거죠. 어머님 아들이야 이혼하고 땅바닥에서 자든 어머님 댁 거실에서 살든 제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긴 속으로만 하시죠. 그렇게 시댁과도 안녕을 고했어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헤어질 줄은 몰랐는데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란 걸 왜 몰랐을까 스스로 자책까지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나 친정에 대해 잘 되지 말라고 저주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 인생에 이러한 사람들이 엮이지 않길 바랬던 것 뿐이었고, 이혼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제 알바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렇게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잘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하고 있던 부동산이 결국 위기를 맞은 모양이더라고요. 부동산은 신뢰로 먹고 사는 장사인데 남편이 이혼하면서 장인집 축의금을 들고 도망쳤다더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고, 그게 곧바로 거래 취소와 계약 파기로 이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런 기본적인 신뢰도 없는 집안에 수억짜리 전세, 매매를 어떻게 맡기냐 라며 줄줄이 계약에 끊겼다고 하네요. 그렇게 동네에서 오랫동안 믿음이 가는 좋은 이미지로 영업해왔던 부동산은 몇 년 못 버티고 망해버렸어요. 이혼하고 처음 몇 년은 저도 조금은 남편과 더 잘해볼 수 있었을까 같은 생각을 했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걸 보며 마지막 남은 그 미련마저 아주 깔끔하게 접히더군요. 그동안 체면을 중시하던 시부모님은 분노와 당황 속에 저를 찾아와 소문을 바로잡아달라고 말씀까지 하셨지만 제 대답은 단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잡을 소문이 없던데요. 너무 있는 그대로 퍼져서요. 뭔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남편이랑 통화했던 내용이라도 들려드려요. 시부모님께 여동생의 결혼식 날 남편과 나눴던 통화 녹음 내용을 보내자 시부모님은 그 뒤로 더 이상 절 괴롭히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이 지켜야 할 건 체면도 정확한 돈계산도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게 없다면 결혼도 가족도 결국엔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시댁과 남편과 얽힌 인연을 끊어내니 오히려 제 삶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끊어내고 나서야 제 삶에서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갈등이 사실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큰 무게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내 삶을 얼마나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일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다고 생각하고 외면해오던 갈등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 전반을 크게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항상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